자, 그러면 우리가 라이스 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얘가 약간 삐뚤음하다, 그죠? 삐뚤음하다 압니까? 비스듬히 되어 있다, 삐뚤어졌다 이 말이다. 자, 여기 맞죠? 그러면 우리가 벼라는 식물을 재배를 해서 이제 기른다. 그래서 작물이 됐다, 크랍이라고 한다, 그죠? 이 벼라는 작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먼저 한 톨에 씨앗을 파종을 하면 먼저 이제 종자에서 나오는 종자 뿌리가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초엽이 나옵니다. 초엽. 첫 번째로 나오는 잎. 그 다음에 여기서 종자 주변에서 요렇게 이제 뿌리가 나옵니다. 이게 일명 크라운 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엽이 나오고 1엽이 나오고 2엽이 나오는데 2엽은 이렇게 스푼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여기 2엽입니다. 그 다음 3엽, 4엽, 5엽, 6엽, 7엽, 8엽. 이래서 14에서 16엽까지 통상적으로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재밌는 게, 그러면 잎이 이렇게 2엽이 이렇게 생겼다 했죠. 스푼 모양으로. 그 다음 3엽, 4엽, 5엽, 6엽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잎이 n-3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잎이 3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나온 네 번째 잎이 나오면 첫 번째 잎에서 뭐가 나오는데 새끼를 친다. 그럼 새끼. 요건 아닙니다. 새끼. 영어로 하면 틸러라고 하죠. T-I-L-L-E. 이 새끼를 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잎이 새끼는 원래 잎이 하나 있고 조그맣게 새롭게 잎이 나는 거예요. 요게 새끼, 분을이라고 합니다. 분을, 을자, 분을이라고 합니다. 분을. 이 분을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잎이 2개가 되는 거죠. 잎이 2개가 되는 것이 하나의 분을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개 정도의 새끼를 치느냐? 전체. 한 폭이라고 가정하면. 보통 40개에서 50개 per 힐. 한 폭이당 40개 내지 50개의 새끼를 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알이 달리는 요 이삭은, 여기 이삭이죠? 요 이삭은 뭘로 구성이 되느냐면 알맹이, 나달 하나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요게 나달이에요. 요것은 이삭, 페니클이라고 하고 요것은 스파이크 렛이라고 한다. 소수 또는 나달 이렇게 부르죠. 이 이삭이 보통 한 포기에 몇 개? 15개에서 18개. 많게는 20개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러하더라 하는 얘기죠. 한 포기에. 그 다음에 요 이삭에 달리는 나달수는 몇 개다? 여기에 보통 100개다. 100립이라고 하죠. per penicle. 이삭.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벼의 진행적인 형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벼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보면 땅 속에 뿌리가 이 수염처럼 이렇게 납니다. 콩은 어때요? 콩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뿌리 털이 나죠. 벼는 화분과는 이래요. 수염 뿌리처럼 난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잎이 이렇게 구분된다면 여기 잎, 줄기,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잎이라고 했지만 요 잎이라고 했지만 이 잎은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잎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게 잎을 지탱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뭐다? 잎집입니다. 잎집. 그 다음에 요거는 엽신. 그 다음에 피는
잡초 중에 비하고 비슷한 피란 애가 있어요. 피란 애는 요게 가운데 이렇게 혀처럼 생긴 게 있어. 요게 뭐냐? 엽설이라고. 엽설. 리귤. 영어로 하면 L-I-G-U-L. 엽집은 립, 시스. 엽신은 립, 브레이드. 브레이드는 선풍기 날 있죠. 돌아가는 팬. 그게 브레이드입니다. B-L-A-D-E.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렇게 또 감싸지고 있는 것이 귀처럼 생겨 있어. 그 엽이라고 하면 되겠죠? 엽이. 얘는 리귤. L-I-G-U-L-E. 요렇게 부른다. 요게 뭐냐? 잎의 형태다. 요게 잎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얻는 것은 요 그게 나달 알맹이 쌀알을 얻기 위함이죠. 이 쌀알에 전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왔다? 이 잎에서 왔다. 잎에서 뭘 해서? 광합성을 해서 광을 합성해서 왔다. 그러면 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바인딩 돼서 결국은 뭘 만든다? 육탄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보내죠. 그죠? 근데 이제 역반응이, 빛이 없을 때는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 결국은 여기는 라이트,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잘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건 엄밀히 말하면 일사량, 그 다음 일조 시간, 일조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사량은 빛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얘기고, 일조 시간은 하루에 빛이 얼마나 많이 비치느냐, 구름 낀 거 말고, 비 오는 거 말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요것이 일조 시간도 길고 일사량이 많을 때는 어디서 광합성을 하느냐, 엽신에서. 이 잎에 다 광합성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엽신이다. 이 몸이다 이거예요. 이 몸에서 광합성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보낸다? 위삭으로 보내는 거예요. 뭘 만들었어? 요 당을 만들었어. 그러면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교수님, 애들은 광합성 안 합니까? 해. 예외 없는 법칙 없어요. 다 해. 하지만 적게 한다. 이 몸도 이 몸이 아니고 입집도 다 한다. 하지만 적게 한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엽신이다 이 말이죠. 이 몸이다. 칼처럼 생긴 거, 깊숙하게 빠진 거. 여기서 광합성의 90%를 담당한다 이 말이죠. 이게 다예요. 이게 배역이 다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시기에 이렇게 새끼를 치고 어느 시기에 이삭을 맺고 어느 시기에 알맹이가 차고 하느냐, 이 시기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일생을 알아야 돼.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처럼 배의 일생을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여기에 종자를 심어서 자라고 새끼가 치고 또 뭡니까? 잎이 더 자라고 하는 이 과정을 영양생장기라고 합니다. 영양생장기. 그런데 얘가 이제 이삭이 만들어지기 준비하고 이런 시기를 뭘 한다? 생식, 생장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럼 영양생장기는 어디서 출발하냐? 씨드, 종자에서 출발하죠. 출발을 해서 30일 정도 지나면 뭐가 되느냐? 요게 뭐가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키가 한 15에서 한 20cm 정도 자라는 거예요. 요 때가 뭐다? 모짜리 시기. 과거에는 모짜리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육묘기간, 모기간이라고 합니다. 30일 정도 자란 뭐를 이제 중모라고 해요. 중모. 중반쯤 자랐다.
그 어린 모가 있어요. 어린 모는 한 12일에서 15일 자란 것도 있고, 뭐 또 완전 치면은 더 어린 것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거는 30일 중모를 많이 심습니다. 중모들. 그 다음, 이 모가 자랐으니까 이제 옮겨 심어야 되겠죠. 지금은 어디다 길렀다? 묘상자. 여기다가 종자를 쫙 파종을 했어요. 파종을 해서 이만큼 자랐으니까 30일 돼서 옮겨 심는다. 어디에다가? 이 큰 휴지 에리어, 논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앙이다. 물이 있는 데서 옮겨 심는다. 이걸 이앙이라고 한다. 이걸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한다. 자, 이양을 했다. 그러면 이양하면은 걔가 가만히 있나요? 자, 한 폭이 심으면 보통 3개에서 4개 또는 많게는 7개까지 정도 요게 시드링, 유미를 보통 4개 내지 5개 정도 심어요. 한 폭이당. 요걸 폭이라 그래요. 포기하다 포기가 아니고 폭인데 힐이라고 한다. 힐 하면 여러분들 이 언덕을 힐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한 포기를 힐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한 포기에 4개 내지 5개의 시드링 유미를 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뿌리도 내리고 자라겠죠. 이렇게 자라면서 맨 처음에 이 새끼를 친다. 새끼. 아까 분을 한다 했죠. 분을. 새끼를 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막 늘어나겠지. 덩치 커지겠죠. 요 시기를 이제 분을기라고 하는데, 분을을 크게 이제 2종류로 나눠요. 처음에 빨리 새끼를 친 애들은 나중에 이렇게 이삭을 맺어. 그거는 효과가 있다 해서 무슨 분을? 유효 분을이라고 하고, 요 뒤에 늦게 또 이렇게 새끼 치는 애들이 있어. 걔들은 열매를 못 맺어. 그럼 효과가 없죠? 그럼 뭐다? 무효분을이라고 합니다. 무효분을. 그래서 유효분을은 effective tillering stage. 유효분을. 무효분을은 말 그대로 효과 없는 non-effective tillering stag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 행위를 할 때 스마트하게 간다면은 이 무효분을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게 없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입만 무성하게 있다. 이 뒤에 나오는 분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면 어떤 효과가 온다?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무효분을이 나중에 죽어요. 죽으면서 이 이삭의 양분을 공급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과거 농법은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하게 간다면 굳이 양분을 이렇게 토양에 있는 거 비료를 줘서 키워가지고 죽을 걸 왜 해? 아예 열매 맺을 것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한다? 무효분을 이 기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맞아떨어지느냐? 지금 현 시대적 상황하고 우리가 위기 직면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뭔 얘기냐? 이렇게 계속 물을 대니까, 물을 계속 대고 있으니까 이 지표면이라고 가능하면 5cm, 7cm 물을 대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했어요? 메탄이 발생했다 했죠. 그럼 지구온난화 문제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물을 안 돼. 물을 줘서 떼버리. 무효분을 시작 전에 떼버리니까 메탄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가스 발생이 절반 줄어드는 거예요. 획기적이죠.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쌀 농사 이제 짓지 마라 소리 못하지. 이제 지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게 저탄소 농법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친환경 농업을 넘어선 저탄소 농업 시대로 가고 있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바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도. 자, 그러면 여기서 무효분할을 없어졌다. 이제 안 한다 하면 요 분할은 앞에
15개에서 뭐 20개 정도 유효분열이라고 했죠. 이삭을 맺는. 얘들만 키우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삭을 키우고 알맹이를 많이 달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 비료를 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알맹이가 여기 달리는 요 시기가 언제냐? 무효분열이 끝나고 요 시기를 최고분열기라고 해요. 최고분열기. 맥시멈 필러링 스테이지. 최고분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고분열기 필요가 없어. 최고분열기가 유효분열 종지기로 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가 없다는 거죠. 물도 그만큼 세입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요 시기, 이제 최고분열기가 끝나는 시기에 뭐 하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 갈수록 마디가 길어나. 그럼 요 아래쪽, 위에서 두 번째 마디에서 어린 이삭이 분화가 되고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면 지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한 일주일쯤, 5일에서 일주일쯤 지나면 그냥 육안으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돋보기를 보면은 하얗게 뭔가가 있어. 어린 이삭이야. 그게 유수가 형성된다. 유수 형성기. 그래서 페리칼 이니시에이션, 포메이션, 요 형성기, 포메이션 스테이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요때 요게 이제 요런 형태로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각각 이 소수, 나달, 알맹이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비료 성분이 충분해 줘야 요게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삭당 이 나달 알맹이 수가 적은 거야. 그래서 비료를 언제 주느냐? 이때 주라 하는 거야. 그때 관계하는 비료가 뭐냐? 우리가 NPK 중에서 가장 핵심이 질소겠지만 인산은 미리 기비로 밑거름으로 다 주죠. 그 다음 칼륨하고 주로 많이 NK 비료라고 많이 줬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단 한 번 딱 뿌리고 끝내는 거예요. 노동력이 원체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니까. 그래서 비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한 번 딱 스프레이 뿌리고 나서는 더 이상 주지 않는데. 그게 스마트 농업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료를 주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파종할 때 지금은 파종할 때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스프레이를 쫙 하는 직파까지 이제 가버리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주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형성돼서 이제 이렇게 이삭이 올라오지, 그죠? 예, 올라온다. 그러면 크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요 원래 주경이라고 1차 지경, 1차 지경에서 요 다시 나온 2차 지경.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요 아무리 많아도 2차 지경까지 끝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새끼를 가지가 나와서 3차 지경까지 알맹이, 나달을 다는 품종은 없어요. 지금 2차 지경까지 끝이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마 많게는 120립 정도 되지만 통상 100립으로 보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벼의 현주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요 시기가 유수 형성기입니다. 유수 형성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삭이 잎집을 뚫고 요렇게 있으면 요 아래서 이삭이 만들어졌죠? 아랫마디에서 만들어서 뿌르르 자라서 요렇게 잎집을 딱 둘러싸고 있는데 요거 딱 나옵니다. 나오는 요 시기를 뭐라 한다? 출수기라 한다. 그 출수. 헤딩 스테이지. 이렇게 말하는. 헤딩, 박치기 한다 이거죠? 헤딩 한다. 바깥으로 팍 밀고 나온다 해서 헤딩 스테이지. 출수기. 이렇게 말한다. 그죠? 요 시기까지 얼마냐? 이삭이 형성되는데, 분화되는 데서 출수까지 30일 걸린다. 요게. 요 이후에 이제 이삭이 딱 입적을 뜨고 딱 나오면서 뭐가 된다?
알맹이가 찬다. 어디에서 광합성했어? 엽신에서 광합성했죠, 여기서. 그래서 알맹이를 채우는 거예요. 잎에서 광합성한 게 여기 차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이제 커지는 거지. 이삭이 커지는 순서도 있어요. 처음에 길이, 그 다음 두께, 나중에는 폭,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요 시기를 크게 네 가지 스테이지. 처음에 요랬다. 크다. 처음에 요랬다. 그 다음에 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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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처음에는 출수, 이삭이 나오고 한 시기를 유숙기라 그래요. 딱 요걸 알맹이를 딱 손톱으로 눌러서 딱 잘라보면 우유처럼 젖처럼 돼 있다. 전유자를 써요. 그래서 유숙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딱 눌러보면 풀처럼 그래요. 밥풀처럼. 풀 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호숙기리. 그 다음에 껍질이 황색으로 변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왕겨가. 그걸 이제 황숙기라 그래.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약간 황색에서 누른 갈색 비슷하게 약간 변해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완숙기라 그래요. 황숙기.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자,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완숙기 다음에는 고숙기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숙기는 완전히 고스라지는 시기. 이때는 수학을 하면은 시리어스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죠. 이때는 식용으로 못해. 근데 말입니다. 어느 때 수학하는 것이 밥맛이 가장 좋느냐? 예. 완숙기 초기, 요때 수분이 24% 정도 이상 있을 때, 요때 수확하면 밥맛이 가장 좋아요. 조금 더 전에 해도 되긴 하지만 25에서 24, 이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밥은 수분이 몇 프로일 때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좋다. 요때 하면 좋는데 이때는 할 수가 없어. 왜? 썩어버려. 그래서 뭐 한다? 건조시키죠. 드라이. 건조시킨다. 몇 프로까지? 15에서 16%까지 건조를 시켜요. 15에서 16%까지 별을 건조를 시켜. 그래서 밥을 해 먹으면 최고다. 밥맛이 최고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그 넓은 면적에 어떻게 해서 수분을 24, 25%일 때 수확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인 기법을 쓰는 거죠. 여기, 저기 해서 몇 군데 토양이 아니고 이삭을, 나다를 이렇게 훑어서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거지. 24% 정도 됐다? 하니까, 요때 해서 콤바이너로 수확을 쫙 해. 그죠? 그 다음 RPC, Rice Processing Complex에 RPC 딱 가서 건조를 딱 시켜. 건조시킬 때 고온에서 시키면 빨리 마르겠죠. 빨리 마르니까 우리는 일을 빨리 많이 할 수 있어. 하지만 빨리 건조시키면 온도가 높아지죠. 60도, 70도까지 건조시키면 한 서너 시간 만에 건조를 시키지만 밥맛이 형편없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중저온 40도에서 45도씨에서 건조를 시키는 것이 밥맛이 최고다. 그런데 건조시켜 놓고 보관을 어디 하느냐? 고온에 바깥에 내놓으면 밥맛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12도씨 이하의 저온에 보관을 해야 밥맛이 유지가 된다. 이게 다예요. 이게 벼의 일생이고 벼의 밥맛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내 있을 때 쫙 해서 24%대 수확하니까 최고 밥맛이 좋다. 그래서 농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농민 대표들이 다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 교수님, 우리가 벼 재배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많이 해도 10헥타르, 더 많이 해도 20헥타르입니다. 호남들에 가도. 기본이 400에서 600헥타르입니다. 이해됩니까?
가로 100m, 세로 100m, 10,000제곱미터죠. 10,000제곱미터 1헥타르죠. 헥타르. 이 헥타르 한 바퀴 돌면 400m 되는 이것이 400개, 500개씩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24%를 맞추냐. 그런 연구를 왜 하느냐 이 얘기예요. 대충 보고 대충 철저해도 수확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 다 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수확하는데 눈 뜨고 안 합니다. 잡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확해. 밤 10시까지. 기계가 해요, 기계가. 사람은 그냥 앉아있어. 도시락 가서. 알람 딱 맞춰놓으면 끝날 때 되면 알람에 삐삐삐 올라가. 돌리면 주면 돼. 그 농법을 하고 있어요. 그 휴지 에리어에. 우리 가자 캠퍼스 40만 평. 하루에 그 수확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거 갖고 만리 정리 이런 얘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네들하고 차별화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쌀값이 뭐 2만 원, 3만 원 하는데 쌀을 생산 안 하는데 수입을 하겠다 하는 순간 미국은 어떻게 해요? 값을 올리겠죠. 땅이 널린 게 땅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98배가 땅이에요. 그 휴지 에리어에 댐 만들고 해버리면 쌀 생산 3년 내에 수억 톤을, 아까 4억 5천만 톤 현미를 만들지만은 절반을 생산할 포텐셜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값을 더 올려봐야겠죠. 그게 다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별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고 친환경도 중요하고 저탄소도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 보존 플러스 뭐 해야 된다? 지구 온난화 결국 환경 보존이지만 저탄소 농법까지 가고 소비자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전 국민이 논을 봤을 때 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내가 5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 11시에 퇴근, 정말 죽기 살기로 뭐 연봉은 많이 받지만 일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할 때는 뭘 찾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인 나오죠, 자연인. 안 보나? 자연인 보면 다 뭡니까? 젊었을 때 스트레스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이가 그런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자연 내추럴 그 자체다. 그 산에 들어가지 말고 논에 가까운 들판만 봐도 풍요로움과 힐링이 되는 자원을 만들자. 이게 농촌 어메니티 자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야,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이거 무슨 나비지? 호랑나비. 얘들이 막 춤추고 다니고 밤에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슝슝슝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깨골창 또랑에는 미꾸라지가 막 있는 거야. 가서 미꾸라지도 잡고 그러면 힐링이 그냥 되는 거야. 그거 가서 주말에 시골에 가서 놀다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아니면 친구 집 시골에 아는 분 몰라도 관계없어. 하룻밤 탁 자고 나면 애들하고도 관계도 좋아지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벼농사는 단순한 쌀을 생산하는 논이 아닌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전 국토의 자원화로 가야 된다 하는 게 내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